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번째 생일을 앞둔 여성이에요. 아이 자라는 것만 알았지 내 나이 먹는 건 잊고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벌써 40이 돼버렸네요. 또래들에 비해 인생 굴곡이 많았던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끝내고 인생 3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1막은 부모로 인한 시련의 연속이었고 2막은 결혼으로 인한 배신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될 인생 3막은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들어 더더욱 평범한 인생만큼 복된 인생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마도 지나온 제 인생이 너무 고됐던 탓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은 전생의 원수가 환생에 만난 사이였던가 봐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둘 중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던 싸움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비록 아빠와는 견원지간처럼 늘 다투던 엄마였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분이셨어요. 명문대 수학과를 나왔던 엄마는 능력도 없고 가정에 소홀했던 아빠를 대신해 집안 살림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어요. 거기다 저를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다닐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집에서 수학 과외를 시작하셨죠. 엄마는 대학생 때부터 과외를 해서 등록금을 벌어왔던 터라 전문 강사 못지않게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 덕에 타 과외 선생들보다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배우려는 학생들이 끊이질 않았죠. 저희 집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인근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로 북적였어요. 심지어는 소문을 듣고 타 지역에서 과외를 받으러 올 정도였거든요. 엄마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일을 억척스럽게 해야 했어요. 남들 보기엔 돈 많은 시집에 부모 회사 물려받을 남편을 둔 가정주부가 뭘 그렇게 억척을 떨며 사나 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철없는 저희 아빠 때문이었죠. 애초에 네가 애만 갖지 않았어도 우리가 결혼할 일은 없었어. 너도 나 알잖아. 난 한 여자한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놈이 아니란 거. 그러게 나한테 공부나 가르칠 일이지 왜 여자 냄새는 풍겨선 인생을 망치니? 난 또 어떻고. 네가 임신하는 바람에 난 20살에 유부남이 됐단 말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산다고. 그러니까 내 탓 말고 네 자신을 탓해. 난 네가 바라는 대로 결혼해줬으니까 더는 내 발목 잡지 말라고. 아빠는 애초에 가장의 책임감 따위는 엿바꿔 먹을 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큰 사업체를 가진 집안의 둘째 아들인 아빠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날라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나이롱 재수생으로 살고 있었죠. 친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든 대학에 넣을 생각에 대학가에서 이름 날리던 과외 선생이었던 저희 엄마를 집주 과외 선생으로 들였어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학생 신분이던 엄마는 돈 욕심에 덜컥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애 지방대라도 좋으니 대학에 들어가게만 해줘요. 그럼 그쪽 졸업할 때까지 학비며 생활비는 대줄 테니까요. 망나니 아들을 대학에 넣을 욕심에 명문대 장학생인 엄마를 집에 들인 친할머니는 반년도 안 돼 자신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바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창 여자에 관심이 많던 나이였던 아빠가 인물이 좋았던 엄마를 가만히 뒀을 리가 없었죠. 입지 과외 선생으로 들어온 지 반년도 안 돼 엄마는 저를 임신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엄마를 며느리로 들이고 그 길로 바로 아빠를 자원 입대시켰어요. 엄마 아빠 모두 원치 않는 결혼이었기에 둘은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고 싸워댔죠. 서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요. 아빠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엄마는 저를 낳았어요. 총명한 며느리를
대학 중퇴로 집에 들어앉히기 싫었던 할아버지는 유모까지 들여 엄마가 다시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죠.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에 화가 난 친할머니는 할아버지 눈을 피해 엄마를 괴롭히곤 했어요. 그리곤 아빠가 제대를 하자 엄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죠. 너도 나도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 징글징글한 게 사실 아니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내 아들 대학만 붙여주면 니들 분가 허락하마.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다. 4년제 졸업장만 따게 해주면 내가 네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사주마. 어때? 해볼 맘 있니? 분가라는 말에 엄마는 아빠를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어요. 여자들이랑 나이트에서 놀 생각만 가득하던 아빠는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부엔 눈길도 안 줬지만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인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성인이라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하잖아. 우리 민정이 나 혼자 만든 애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아빠 노릇은 해야지. 당신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날부터 나 당신 인생에 터치 안 할 거야. 바람을 피든 딴 살림을 차리든 절대 간섭 안 할 테니까 대학만 들어가자. 내가 책임지고 당신 대학 보내줄게. 아빠는 자기 인생에 터치 않겠다는 엄마 말에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엄마는 쪽집게 과외선생 명성에 걸맞는 실력으로 꼴통 남편을 결국 대학에 입학시켰어요. 비록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이라 아빠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아빠를 대학에 합격시키고 분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할머니가 약속했던 아파트는 결국 받지 못했어요. 아빠가 수업 일수와 학점 부족으로 제적을 당했거든요. 이미 가정까지 꾸리고 사는 아들을 남몰라라 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는 아빠를 위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부모가 자기 때문에 체면 깎여가며 낙하산까지 태워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준 걸 알면서도 아빠는 변하지 않았죠. 회사 일은 뒷전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엄마한테 약속도 받았겠다. 아주 대놓고 여자들이랑 놀고 다녔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니? 가끔은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하는 거지. 네가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까지 관여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 억울하면 너도 남자 만나고 다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빠는 뻔뻔하게 엄마의 자존심을 긁었고, 그날 이후 엄마는 더 이상 아빠한테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혼은 하지 않았냐고요?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당시 엄마는 병원에서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로 언제 목숨이 끊어져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1년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곁에 아빠를 붙잡아 두려고 안간 힘을 쓰고 참았던 거였죠. 그렇게 무책임하고 창피함도 모르는 아빠는 필요 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한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밝히고는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나 죽는 걸 무기로 구차하게 당신 협박할 생각 추호도 없어. 생각 같아선 암 걸린 것도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싶지만 우리 민정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진 사이지만 민정이는 아니잖아. 부탁이야. 우리 민정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줘. 적어도 애한테는 추잡한 모습은 보이지 말란 말이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죽음을 앞둔 아내 앞에서 아빠는 마지못해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3개월 뒤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 여자를 들였고 1년도 채 안 돼 재혼을 했어요. 새엄마는 정말 얕고 못된 여자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선 세상 둘도 없는 현모양처처럼 그렇게 굴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180도 달라졌거든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잠도 안 재우고 괴롭혔어요. 용돈도 다 끊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피를 말렸죠.
말로는 훈육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괴롭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아빠랑 친할머니한테 하소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약은 새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약을 쳐놨는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우리 민정이 밖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제 딴에 노력한 건데 애가 그 마음을 받아주질 않네요. 눈물까지 짜가며 연기를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훔치지도 않은 돈을 훔쳤다고 아빠한테 이르질 않나? 나한텐 연락도 안 해놓곤 가족 모임도 빠지고 나쁜 애들이랑 놀러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집안에서 저를 도려내려고 온갖 폐악질을 해댔어요. 그러다가 저랑 말다툼이 있었는데 제 성질을 못 이겨 스스로 집안 살림을 던지고 그 바람에 손을 다쳐놓고선 때마침 퇴근한 아빠한테 달려가 울면서 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일해놨다고 거짓말을 하지 뭐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아빠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뺨을 치더군요.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 때문에 네 엄마나 나나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 근데 이젠 새엄마까지 괴롭혀? 차라리 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절 안아준 적 없던 아빠는 드디어 본심을 말하더군요. 아빠는 여전히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더는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나왔어요. 지갑도 외투도 없이 집을 나온 저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처음 와보는 동네더라고요.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날 밤을 보냈어요.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날이 밝자 청소를 하시는 아줌마가 들어오셔선 밤새 여기서 잤냐며 집이 어디냐고 물으셨고 겁이 난 저는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재래시장이었어요. 어디선가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가보니 시장통에 있는 백반집이더라고요. 전날 오전부터 한 끼도 못 먹은 저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식당으로 들어갔죠.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아주머니는 제 앞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백반 한 가지만 파는 집이라서 달리 주문을 받을 것도 없었거든요. 수북이 나온 머슴밥을 개눈감치도 태치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마침 시장 손님들로 가게 안이 북적이길래 기회를 봐서 도망을 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를 피해 문가로 갔는데 마침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찍었지 뭐예요. 그 바람에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때 그 손님이 놀라서 사색이 된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어디 쥐새끼처럼 도망을 치려들어. 그 소리에 손님 하나가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아주머니 말리셨어요. 됐어. 경찰에 오면 내 밥값 내준대. 괜히 바쁜 시간에 파출소 드나드느니 일손으로 부리는 게 낫지. 예, 네 밥값은 설거지로 대신해라. 안 그래도 일손이 딸려서 사람 부를 참이었는데 잘 됐다. 설거지는 할 줄 알지? 그렇게 저는 무단 취식을 한 죄로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게 됐어요. 빈 그릇이 쉴 새 없이 들어와서 점심도 거른 채 설거지를 해댔어요. 3시가 넘어 손님이 끊기자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앉아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어야 힘내서 일할 거 아니냐. 차는 별로 없지만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거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테이블 위엔 먹음직스러운 갈비찜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먹던 것과는 달리 새빨간 게 매콤 칼칼해서 밥도둑이 따로 없었죠. 메뉴엔 없는 거야. 단골들한테만 가끔 해주는 건데 다들 잘 먹더구나.
네 입맛에도 맞니? 밥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치려던 제게 아주머니는 단골용 갈비찜까지 해주시며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뭔 사연이 있어서 집을 나왔는가는 모르겠다만 갈 곳 없으면 여기서 지내라.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혼자 그러고 다녀. 가게 안쪽에 나 자는 방 있으니 거기서 같이 지내자. 언제든 집에 갈 마음이 생기면 말하고. 알겠니?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받아보는 친절에 순간 울컥했어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콤한 돼지갈비찜을 먹었죠. 그렇게 시작된 아주머니와 저의 동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그 가게에서 살게 된 저는 식당 일을 거들며 아주머니 친딸처럼 지내게 되었거든요. 아주머니는 가난한 부모 손에 이끌려 부잣집 씨바지로 들어갔었더라고요.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아주고 3-7일도 안 돼 집에서 내쫓겼다나 봐요. 눈 감으면 그 집에 두고 온 아들이 아른거려서 몇 번이나 찾아갔었지만 그 집에선 아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매질을 당하곤 내쫓김을 당했죠. 그러다 언젠가 찾아갔더니 그 사이 이사를 가고 없더래요. 그렇게 자식과 생이별을 하게 된 아주머니는 이 집 저 집 돌며 식당 일을 하다가 지금의 가게를 차리셨대요. 저를 보는 순간 오래전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나 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한마는 나도 살자니. 공부 더 하고 싶으면 학교도 보내주마.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제가 불쌍해 그랬는지 아주머니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맨몸으로 들어와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공부엔 소질이 없었다고 둘러댔죠. 아주머니는 그동안 몸 생각 않고 힘든 일을 하고 살아온 탓에 온 몸이 종합병원 수준이었어요. 밤마다 끙끙 앓으셨고 드시는 약도 많았어요. 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상태는 점점 악화돼서 언제부턴가는 손마디가 아파서 젓가락질도 힘들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가게 일은 나한테 맡기고 좀 쉬시라고 했어요. 늦음하게 얻은 딸 덕에 60줄에 벌써 뒷방 늙은이가 됐구나. 미안한 마음에 장난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짠하더라고요. 그 사이 가게 장사가 손에 익어 내심 자신감이 붙었던 저는 아주머니의 특선 메뉴였던 매운 갈비찜을 정식 메뉴로 올려 팔기 시작했어요. 한창 매운맛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결국 가게를 확장해 본격적으로 매운 갈비찜 장사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장사하기엔 힘이 붙여서 주방과 홀에도 직원을 여럿 두게 되었죠.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뭐라도 돕겠다고 하시길래 카운터를 맡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맛집으로 소문난 우리 가게는 일반 손님들은 물론 인근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제 남편도 있었죠. 남편은 주머니가 가벼운 탓에 메인 메뉴인 갈비찜은 못 먹고 늘 백반 정식을 먹고 가곤 했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하루는 갈비찜 몇 토막을 접시에 담아 내주었더니 다음 날인가 선물로 머리핀을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길거리서 파는 싸구려지만 그쪽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수줍게 핀을 건네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가는 남편을 보니 자꾸 웃음이 났어요. 안 그래도 눈길이 가던 사람이었는데 선물까지 받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저놈은 틀렸어. 눈빛을 보니 속에 은큼한 구렁이가 든 놈 같아. 괜히 저런 놈이랑 어울릴 생각 말어. 네 짝은 내가 제대로 된 놈으로다가 구해줄 테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연민에서 시작된 남편에 대한 마음은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사랑으로 변해버렸고 1년 넘게 연애를 한 우린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백수 상태였지만 제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도 없이 사는 제 처지엔 오히려 남편처럼 변변치 못한 남자를 만나 흠이 들춰지지 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거죠. 물론 아주머니는 결사 반대였죠. 민정아,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하려는지는 아는데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마음 접어. 엄마, 멀쩡한 집에서 나 같은 애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해주겠냐고. 저 남자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내가 기 안 죽고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사위로 받아줘요. 그럼 이거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남편이랑 시댁엔 절대 네 친정 얘긴 하지 마라. 지금은 안 그런 척해도 나중에라도 그런 걸로 책 잡힐 거다. 엄마 말 알겠지? 남편은 제가 아주머니 친딸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절대 그 말만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조건으로 아주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던 터라 신혼집을 구할 것도 없이 우리 집에 남편이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직업도 없던 터라 신혼집을 구할 처지도 아니라서 처가살이를 반대할 처지가 아니었죠. 거기다 시댁이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도 10원 한 장 보탤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댁에서도 별말 없었고요. 결혼 후 남편은 저를 도와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남편 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면서 놀려댔어요. 제가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님도 그렇고 시동생과 시누이들도 저한테는 다들 늘 고마워했어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복덩이라나요? 빈말인지는 몰라도 듣기는 좋더군요. 매운 갈비찜의 대박으로 대기 손님이 많아져서 근처에 분점을 내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 2개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분점은 남편이 점장으로 가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사람 부릴 거 내 동생들 쓰면 어떨까 하는데 자긴 어때? 남의 손 타봐야 좋을 거 없잖아. 가족끼리 해야 믿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남보다는 낫지 않아? 하긴 그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았어요.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는 시동생과 시누이 데려다 쓰면 시댁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자립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아주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글쎄다. 내 생각엔 차라리 남을 부리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처음엔 내 식구들 위한다고 한 일이 종국에 가선 서로 간에 의만 상하고 관계만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 어련히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엄만 솔직히 걱정이 된다. 저라고 찜찜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한번 해보겠다고 덤빈 분점인데 힘을 실어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아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분점도 본점 못지않게 매상에 잘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순풍에 돛을 단 듯 장사도 잘 되고 별 문제 없이 흘러갔는데 언제부턴가 분점 매출이 현저히 줄기 시작했지 뭐예요. 불시에 가보면 늘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매출은 딴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본점에서 분점으로 넣어주는 고기 양은 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였죠. 이건 필시 누가 금고에 손을 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한테 한 소리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지 뭐예요. 자기야, 그동안 자기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실은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그동안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좀 끌어다 쓰셨다나 봐. 다른 것도 아니고 내 학비랑 고시 뒷바라지 하면서 쓴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처가에 얹혀 사는 주제에
빚까지 있단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 빚까지만 도움 좀 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하긴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아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려면 돈이 한두 푼 들었겠어요. 있는 사람들한텐 별거 아닌 푼돈이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그 빚은 분점 매상에서 갚아 나가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사실 제가 분점을 차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언제고 아주머니 아들을 찾게 되면 아주머니한테 받은 가게를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 미리 차려둔 거였죠. 물론 남편한테는 비밀로요. 시간이 흘러 분점도 자리를 잡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왔죠. 남편은 모처럼 장남 노릇을 하겠다며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다 같이 해외로 효도 관광을 떠나자고 하더군요. 저도 장사만 하느라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처지라 이참에 한번 가볼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 엄마한테 가게를 맡기고 가자고? 기왕 가는 거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면 안 돼? 자기야, 나야 그러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장모님이 편하실까? 사돈 환갑여행인 거 뻔히 아시는데 게다가 연세도 있으셔서 해외여행은 힘드실 거야. 장모님이랑은 나중에 따로 가면 되잖아. 안 그래? 물론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머니 혼자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게 왠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머니가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난 해외여행 안 간다. 다리도 아프고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니들이나 다녀와. 가게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걱정들 하지 말고. 결국 아주머니를 남겨두고 우리 부부와 시댁 식구들만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직원들한테 당부할 게 있어서 분점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바로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손님도 다 빠져나간 가게에서 남편과 아주머니 그리고 서빙 여직원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거품문 개처럼 소리치더군요. 남이사 딴 주머니를 차든 딴 집 살림을 차리든 장모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지. 집사람이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인데 장모는 무슨 장모? 그간 아주 잘도 속이셨더만.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사람 참 염치도 없으시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어떻게 모녀인 척 속이고 안방을 차지해? 아줌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이살 처먹었으면 염치는 있어야지. 난 또 남남인 것도 모르고 꼬박꼬박 장모님 하면서 살았네. 집사람은 어떤가 몰라도 난 내 돈 꽁으로 먹는 인간은 눈뜨고 못 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게 나와서 서빙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일하라고. 이번 일 집사람한테 입만 뻥끗 해봐. 그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말년에 길바닥에서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으라고. 앞으로 밥값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내쫓을 테니까 알아서 하셔. 재수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게 꼬여선 사람 귀찮게 하네. 그러자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젊은 서빙 직원이 한 소리 했어요. 자기야, 이게 이렇게 끝낼 일이야? 저 할머니가 사장한테 우리 사이 말 안 하겠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돈 챙겨서 뜨자. 그간 챙겨준 돈 꽤 되잖아. 미쳤냐? 앞으로도 계속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을 두고 푼돈만 챙기게? 내가 이러려고 그 여자를 꼬신 줄 알아? 중졸에 애미애비도 없는 년? 내가 왜 몇 년이나 공들여 결혼까지 했겠냐고. 걔처럼 지가 꿀리는 게 있는 애들은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꼬리 살랑살랑 치며 평생 충성하는 멍멍이라고. 그때였어요. 아주머니가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쥐었어요. 에라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 놈이 이러고도 살성 싶으냐? 내 귀한 딸을 뭐가 어쩌고 어째? 네 놈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런 놈인 줄 알았다. 네 눈깔이 딱 그렇게 천하의 잡놈처럼 생겼더라. 남의 인생에 들러붙어 피 빨아쳐먹는 버러지 같은 놈아. 네, 오늘 네 놈 죽이고 감옥 갈란다.
이 할망구가 뭐래? 잡놈, 버러지? 인생이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잘 됐어. 괜히 입나불될까봐 걱정할 거 없이 이참에 정신병원에 쳐넣어줄게. 그 말에 순간 빡이 돌더라고요. 뭐? 누굴 정신병원에 넣어? 그 전에 내가 너부터 깜빵에 쳐넣어주마. 이 인간 쓰레기야. 거지 같은 인생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아주 네가 네 목을 발로 차는구나. 능력도 없어서 내 가게에 빌붙어있는 주제에 가게 직원이랑 바람까지 피워? 그래놓고 뻔뻔하게 우리 엄마한테 협박까지 해? 이 썩을 놈아. 우리 엄마한테서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이 은혜도 모르는 개자식아. 네 입으로 술술 불었으니 더는 들을 필요 없고 내 가게에서 구질구질한 니네 식구들 싹 데려가고 너도 당장 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 그리고 똑똑히 알아도 그간 거지 같은 너랑 네 식구들 먹여 살린 그 돈이 누구 돈인 줄 알아? 여기 있는 우리 엄마 돈이었어. 네가 그렇게 노리던 본점 점주가 바로 우리 엄마라고. 근데 누가 누굴 보고 일을 하래? 이런 배은망덕한 새끼야. 우리 엄마 돈 아니었으면 당장 입고 나갈 빤스 한 장도 없는 새끼가? 암튼 너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나갈 때 그간 네가 삥땅 친 돈도 고스란히 두고 나가. 안 그랬다간 네 형량 더 늘어날 테니까. 여보, 형량이라니 무슨 형량? 몰라서 묻니? 사기 결혼의 공금횡령. 네가 저지른 죄값은 받아야지.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입 싹 닦으면 그만인 줄 알았니? 어차피 넌 돈도 없으니 빵에 들어가서 몸으로라도 때워. 어디 한번 당해보라고. 그 길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곤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들어갔어요. 거머리 같은 그놈 빤스 한 장까지 탈탈 다 털 생각입니다. 다시는 인생 그따구로 못 살도록 제대로 정신교육 시키려고요. 서빙 여직원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울고불고 용서해달라면서 그간 남편이 빼돌린 돈의 출처와 장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덕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써먹었네요. 아무튼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이 아니다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는 걸요. 더불어 함부로 상대를 동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엔 거머리보다 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